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전기기기 기사 기출문제 풀이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문제는 직류기에 관련된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어,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이제 전기기사 기출문제집이 좀 오래된 문제집이어서 문제가 좀 오래되었을 수도 있는데 어차피 뭐 반복되는 것도 있고 해서 그냥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책에서 몇 개의 문제를 좀 추려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이제 문제를 보게 되면 전기 기계의 철심을 성층하는데 가장 적절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가 되겠고요. 철심이 이제 가지는 철손이라는 게 있습니다. 철손. 철손이라는 게 있고, 철손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히스테리시스 손실이 있고, 히스테리시스 손실이 있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와류손 또는 뭐 에디 커런트 손실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첫 번째에 있는 이제 이 손실은 이제 뭐 어떤 손실이냐면, 이 손실은 이제 철이 가지고 있는 이제 잔류자기를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나오는 그런 특성이 되겠고, 이제 BH 커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외부에서 가해지는 자기의 세기와 철심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자석 밀도의 세기의 변화를 보았을 때, 첫 번째 이제 자성체에 아무런 이제 그런 자결을 주지 않았을 때는 이제 내부 자결의 0을 가지고 있겠죠. 이 상황에서 이제 가해주는 자기의 세계를 점점점 증가시켰더니 이렇게 비례적으로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포화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포화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증가를 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반대로 이제 자계를 감소시킨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이 직선을 따라서 감소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그러지 못한다. 실제로는 그렇게 변화하는 게 아니라 실제 변화하는 모습이 전혀 새로운 경로로 이렇게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외부에서 자해주는 자계가 0이 되어도 철심 내부에는 어느 정도의 자기가 남아버리는 잔류 자기가 남아버리는 그런 현상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철심 내부의 자기를 0을 만들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자기가 공급되어야 되고 이 추가적인 자기를 보자력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손실이냐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이 외부에서 주어주는 자기의 색이다라고 했었을 때 내가 원하는 자기다라고 했었을 때 철심이 원래는 이만큼 이 상승했던 곡선을 따라서 에너지를 방출해 줘야 되지만 그것만큼 방출해 주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자화가 이제 자속 밀도라는 것이 자화의 색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화의 색이다라고 본다면 외부에서 자석이 이제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죠. N극과 S극으로 자석이 주어지는 것이고 이 철심 내부의 어떤 자계가 처음에는 0이다라는 것은 어느 방향을 띄지 않고 있다가 이쪽 방향을 띄고 있다가 점점점 이렇게 해서 N극과 S극 방향으로 정렬해 버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화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화되었다. 그런데 이때에 다시 자석의 세기를 점점점 줄여주는 것이죠. 자석의 세기를 점점 줄였을 때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가는 것.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모양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는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변압기라든지 또는 어떠한 이제 발전기 또는 전동기를 보았을 때, 음, 계자가 회전을, 직육이니까 이제 계자는 이렇게 외부에 계자가 N극과 S극으로 고정되어 있고, 내부의 전기적 도체가 회전한다라고 보았을 때, 처음에는 이 지점을 처음에 N극의 영향을 받았다가, 그 다음에 중간 지점에 왔다가, 그 다음에 S극의 영향을 받는, 즉, 이 자개 방향이 플러스 방향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갔다가 다시 플러스 방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 이
중간 지점이 오더라도 이제 중간 지점이라고 한다면 N극과 S극 사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면 가해지는 자기의 세기는 0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부에서 가해지는 자기의 세기가 0이 되었는데도 철심 내부에는 이 N극으로 여전히 N극 방향의 자계를 가지고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정 수준만큼 더 지나쳐야지만, 이만큼 더 지나가야지만 그때서야 비로소 0이 제로의 값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반대 방향도 마찬가지로 더 큰 에너지를 주어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상태로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히스테리시스 손실은 이 히스테리시스 이 루프의 면적에 비례해서 손실이 발생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손실을 어떻게 하면 줄여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은, 첫 번째 방법은 잔류자의 크기가 감소하면 되겠죠. 잔류자의 크기가 이렇게 따라간다면, 잔류자의 크기가 감소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면적이 감소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히스테리시스 손실에서 이 손실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은 잔류자기를 줄여주는 것이다. 잔류자기를 감소시켜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이 가지고 있는 잔류자기를 줄여주기 위해서 내부에 철에다가 뭘 포함을 시키냐면 규소라는 걸 포함을 시켜요. 규소는 즉 무엇이냐면 실리콘이거든요. 실리콘을 넣어서, 실리콘은 어떻게 자기의 즉각적인 좀 반응을 하는 그런 특성을 좀 가지고 있어서 이 이제 자석이 가까이 오면 바로 자기를 띄웠다가 어떤 이제 자석이 계좌가 없어지게 되면 이 자기적인 성질을 바로 잃어버리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류자기를 줄여줌으로 인해서 이 첫 번째 손실을 이제 줄여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규소 강판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규소 강판을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히스테리시스 손실을 줄여주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주어 있는 이제 와류손이라는 것은, 어떤 철심 내부에 철심을 이제 그려보았을 때 이렇게 이제 철심에 이렇게 코일이 감겨져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코일이 감겨져 있다. 코일이 감겨져 있어서 전류가 이렇게 흘러간다. 이렇게 전류가 흘러간다라고 한다면, 오른나사 방향에 의해서,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자속이 만들어지겠죠. 자속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자속의 변화는 이제 렌츠가 그랬죠.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쪽으로 전자 유도가 만들어진다. 그럼 자속이 위쪽으로 만들어지니까 아래쪽 방향으로 향하는, 아래쪽으로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려는 자속의 파이 다시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 파이 다시를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뭐가 만들어지냐면 전자 유도 작용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 맴돌이 전류다라고 하는 와전류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철심은 도체잖아요. 철심은 도체입니다. 철심은 도체이기 때문에 이 전류와 이 와전류와 철심이 가지고 있는 저항이 만나서 이 열을 만들게 되고, 이 열로 인해서 손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을 갖다가 이제 와전류손 또는 에디 커런트 손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와전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첫 번째, 자속의 영향을 받는 면적을 줄여주면 되겠죠. 자속의 영향을 받는 면적을 줄여주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전자 유도 작용이 좀 적게 일어나게 되겠죠. 면적을 줄여주게 되면, 면적을 줄이면 전자 유도 작용이 감소를 하게 되어서 발생되는 와전류가 줄어들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면적을 또 줄여주게 되면 또 가질 수 있는 장점은 또 뭐가 있냐면, 면적이 줄어들게 되면 우리가 저항을 구함에 있어서, 저항은 어떤 고유 저항 곱하기 면적분의 길이죠. 면적분의 길이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면적을 줄여주게 되면 저항은 증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항이 증가를 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저항이 증가하게 되면 뭐가 감소하게 됩니까? 저항이 증가하게 되면 전류는 I는
R분의 V라는 식에 의해서 전류는 감소하겠죠. I라는 그 전류는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손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손실이라는 것이 I제곱 R로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때 만약에 저항이 2배의 저항이 된다. 2배 저항이 되고 이로 인해서 전류는 2분의 1 전류가 된다라고 한다면 I-I다라고 한다면 이때 만들어지는 손실 P는 I-의 제곱 곱하기 R-의 값은 2분의 1 I 제곱 곱하기 2R이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아이고, 전체 제곱이죠. 그래서 2분의 1 I 제곱 R이 됩니다. 그래서 저항을 키워서 전류를 2분의 1배로 해주는 것이 전체적인 손실의 입장에서 2분의 1로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와전류를 줄이는 방법은 이 자속이 통과하는 면적을 줄여주는 그런 방법이 된다. 그래서 이 철심을 통째로 쓰는 게 아니라 철심을 이렇게 얇게 자르게 되는 것이죠. 얇게 자르게 되고 이 사이에 절연체를 넣게 됩니다. 절연물을 넣게 되는 것이죠. 절연물을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구조를 뭐라고 합니까? 이런 철을 규소 강판을 적층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적층 또는 성층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규소강판을 적층하거나 성층하는 그 이유는 바로 와전류손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철심에다가 이 규소를 이제 포함을 시켜주게 되면 불순물이 섞이는 거잖아요. 철에 불순물이 섞여서 자체적인 어떤 저항값을 전기적인 저항을 상승시켜주기 때문에 와전류가 이제 감소하는 그런 특징을 가질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성층을 하는데 가장 주된 이유는 와류손을 적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게 이제 답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보게 되면 이제 중권에 대한 특징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중권과 파권의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한번 이제 그 동영상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제 잘 생각이 안 나시는 분들은 그 부분에 가서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권을 우리가 이제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병렬 회로수가 많아요. 이 중권이라는 것은 N극과 이 지금 이제 전기자 권선이 계좌를 N극에서 시작해서 S극으로 갔다가 다시 N극으로 갔다가 다시 S극으로 돌아가는 이렇게 극이 교차하는 형태로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파권은 N극 만약에 4개의 극이다라고 한다면 N극에서 다시 N극으로 가고 그 다음에 S극, S극 해서 같은 극끼리 이렇게 묶여서 생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중권은 하나의 극마다 하나의 병렬 회로를 형성을 하게 되기 때문에 4개의 병렬 회로가 되는 것이고 파권은 같은 극끼리 뭉쳐서 2개의 병렬 회로만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권을 우리가 또 뭐라고 부르냐면 병렬 회로 수가 많다라고 해서 병렬권이다라고 부르기도 해요. 병렬권이다라고 부르기도 하고 파권은 병렬 회로 수가 적은 대신에 직렬 회로 수가 많아진다라고 해서 직렬 원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병렬 회로수는 이제 중권은 극수와 같고 그리고 파권은 이제 2개만 있어도 2개이다. N극 같은 극끼리 뭉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N극에 하나, N극에서 하나, S극에서 하나 이렇게 이제 병렬 회로수가 2개 만들어지고 브러쉬는 이렇게 이제 4개의 병렬 회로이기 때문에 각각에서 이제 인출이 돼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브러쉬는 극수와 같고 이제 병렬 회로수가 2개이기 때문에 2개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제 극수만큼 있어도 된다. 하지만 굳이 뭐 2개로도 충분한데 뭐 극수만큼 넣을 필요는 없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이제 전기자의 도체 굵기나 권수, 극수가 모두 같았을 때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용도에 대한 이야기다. 어떤 용도로 쓰이느냐라고 본다면 중권은 병렬 회로수가 높잖아요. 병렬 회로수가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전류를 많이 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병렬 회로수가 보다 중권은 병렬권이다라고 이야기해서 병렬권이다.
병렬권이다 했고, 이제 파권은 직렬권이다라고 그런 이야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말씀 드린 이유가 어떤 거냐면 병렬권이기 때문에 전류가 높아요. 전류가 높고 병렬 회로수가 많은 대신 그만큼 직렬 회로수 감소해서 전압은 낮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팝콘 같은 경우에는 직렬수가 많아서 전압은 높아지고 직렬 회로수가 많은 대신에 병렬 회로수가 적어서 전류는 작아진다 라는 그런 용도로 발전기를 쓸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권 같은 경우에는 병렬 회로수가 많기 때문에 이제 병렬 회로 사이에 전압의 차이가 존재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순환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 순환 전류로 인해서 어떤 이제 발전을 해야 되는 것이 부하로서 동작을 하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 전압을 균일하게 만드는 장치가 이 병렬 회로수가 많은 중권에 필요하게 되는데 만약에 극이 두 개라면 이제 중권 같은 경우에도 병렬 회로수가 두 개밖에 되지 않아서 균합 반이 따로 필요 없게 되고요. 4극 이상일 때 균합 접속을 하기 위해서 균합 반 또는 균합 접속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쭉 보면 병렬 회로수는 항상 이가 아니고 극수만큼 돼야 되겠죠. 그리고 높은 전압이 아니라 높은 전류다. 높은 전류 그리고 어 높은 전류, 그 다음에 작은 전압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균합선은 4극 이상이면 필요하다. 브러시 수는 극수와 같다. 그래서 이제 라번이 정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1-19번을 본다면 이제 이건 기전력을 구하라라고 주어져 있는데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기전력에 대한 이 식을 알고 있다면 뭐 구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뭐 1-20번도 마찬가지. 여기에서는 이제 중권이기 때문에 병렬 회로수는 극수이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1-20번 같은 경우에 파권이라고 했기 때문에 병렬 회로수는 2이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다면, 그렇게 계산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보자면, 이제 그 다음에 문제도 유도기전력을 구하는 걸로 이제 지금 주어져 있는 게 이제 분권이고, 그 다음에 극수가 주어져 있고, 도체수가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회전수가 주어져 있네요. 그리고 유도기전력까지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중요한 중권이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중권은 A는 극수이다, 회로수는 극수이다라고 보고, 극수는 이제 문자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왜냐하면 이는 우리가 이제 P 극수 곱하기 자소 곱하기 그 다음에 초당 회전수 곱하기 병렬 회로수분의 전기자 조체수이다 라는 그런 식에 의해서 식에 이제 극수를 대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문자로 표현해 주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도체수는 이제 Z, G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것이고 회전수는 N으로 표현해 준다면 그대로 값을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값을 대입을 해주고 여기 N이라는 것은 이제 초당 회전수이다. 회전수이고 식을 다시 쓰면 B 파이 60분의 N A분의 Z이다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식을 대입해서 파이를 자석을 계산해 주면 뭐 쉽게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1-2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자 반작용이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전기자 반작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전기자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 전기자에 흐르는 전류 때문에 전기자 자석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전기자 자석이 계자의 자속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자의 극에 영향을 주는 것 또는 계자의 자속에 영향을 주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전기자 반작용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1-27번 같은 경우에 이제 전기자 반작용을 줄이고 그리고 정류도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좋으냐라는 것인데 여기에서 이제 리액턴스 전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리액턴스 전압, 리액턴스 전압이다. 라는 건 어떤 겁니까? 리액턴스 전압이라는 것은 이제 정류를 하다 보면 전류의 방향이 바뀌게 돼요. 전류 방향이 이제 정류에서 방향이 변화를 하게 됩니다. 변화를 하게 되어서 플러스 IC에서
마이너스 IC까지 변화를 하게 돼서 이 IC만큼 변화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 IC만큼 변화를 하게 되는데 이 전류가 이만큼 변화를 하게 되고 그리고 정류되는 시간이라는 게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어떤 권선이 가지는 이 인덕턴스 값이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이 시간에 따라서 다시 이야기한 dt분의 L dt분의 di만큼의 어떤 이 전류 변화에 따른 전압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 전압이 바로 리액턴스 전압이 되는 것이고 이 전류의 변화를 방해하게 됩니다. 리액턴스 전압이라는 것은 결국에 전류의 변화를 방해를 해버리기 때문에 정류를 방해하는 요소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리액턴스 전압이 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리액턴스 전압이 작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보급과 보상권을 설치할 것이다. 이게 가장 이제 좋은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전기자 반작용을 줄이는데 가장 좋은 것은 보상권선이다. 보상권선이 되는 것이고, 정류의 가장 좋은 방법은 보급 방법이기 때문에 보급과 보상권선을 설치하는 것이 전기자 반작용과 정류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해주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답원도 브러쉬를 이동시키고 주기를 크게 할 것이다 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기자 반작용을 줄이고 정류를 잘 되게 하기 위한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자 반작용 때문에 이제 편자작용, 자속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편자작용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편자작용에 대한 대책으로 어떤 브러쉬를 이동시킬 수는 있지만 이 브러쉬 이동에 대한 이 방법이 부하가 변화했었을 때 지속적으로 브러쉬를 이동시켜줘야 되는 그런 문제점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다. 임시 방편으로 쓸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전기자 반작용을 어떻게 보면 뭐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 주기를 크게 한다라는 것은 이 정류되는 이 시간을 키워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거든요. 시간을 증가시키게 되면 리액턴스 전압은 감소를 시킬 수가 있어요. 리액턴스 전압을 감소를 시킬 수 있는데 주기를 크게 해버리게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회전의 속도를 느리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전류의 변화를 느리게 한다라는 것은 이 전기자가 회전하는 속도를 이제 회전 속도를 늦춘다는 이야기가 될 것이고 회전 속도가 늦어지게 되면 그만큼 기전력이 감소하는 그런 문제를 또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답원만 있었다면 만약에 보기 중에 이렇게 브러쉬를 이동시키고 주기를 크게 할 것이다라는 보기만 있었다면 이제 답원이 답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대책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급과 보상구원선을 설치한다는 게 이제 답원보다는 보다 좋은 어떤 대책이 될 수가 있어서 여기에서는 이제 납원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 자체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라고 물어봤다면 이제 논란의 여지가 없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좀 뭐 이렇게 논란에 문제가 좀 생길 수는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1-29번을 보게 되면 전기자 반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상권선의 전류 방향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이고요. 보상권선이라는 것은 전기자 전기자 반작용을 상쇄시켜주는 거잖아요. 상쇄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럼 상쇄시켜준다는 건 어떤 걸까요? 보상권선으로 전기자 반작용의 자속을 어떻게 보면 이제 없애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기자 반작용의 반대 방향의 전기자 자속의 반대 자속을 만들어야 됩니다. 반대 자속을 생성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자 전류의 반대 방향으로 보상권선은 전기자 전류의 반대 방향의 전류를 흘리게 됩니다. 전기자 전류의 반대 방향의 전류를 흘려줘야 되고 그리고 보상권선에 의한 자속과 그리고 전기자에서 만들어진 자속이 같은 값을 가지는 게 가장 이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같은 전류를 흘려주기 위한 그런 회로의 연결 방법은 병렬 회로에서는 전압이 같죠. 그리고 직렬 회로에서는 뭐가 같죠? 직렬 회로에서는 흐르는 전류가 같기 때문에 전기자 전류의 반대 방향의 전류를 직렬로 연결해서
흘려주는 것이 바로 보상권선이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적인 이야기는 반대 방향의 전류를 전기자와 직렬 연결해서 흘려주는 것이 바로 보상권선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32번은 이제 보게 되면 이제 감자기자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감자기자력이라는 건 어떤 거였습니까? 이제 어떤 전기자 반작용이 나타나서 어떤 편자작용이 일어나 버리게 되면 자극이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이제 그 전기자 자속이 주 계자 자속에 교차하는 자화작용도 일으키게 되고 자속을 줄이는 감자작용도 일으킨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감자 기자력을 계산해라 라는 이야기인데 감자 기자력의 이 단위는 암페어 턴의 단위이거든요. 암페어 그리고 턴수 암페어 전류 곱하기 권선수의 크기로 기자력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전류 곱하기 권선수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권선수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 전류는 어떤 전류이냐라는 것입니다. 전류라는 것은 한 개의 직렬회로에 흐르는 전류이고요. 그리고 권선수는 한 극당, 1극당 권선수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극마다 감자 기자력이 이 자극마다 한 개의 계자의 자극마다 전기자 반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한 개의 극에 대한 그런 권선수를 계산하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 곱하기 그다음에 감자 기자력 범위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범위가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식을 다시 쓰게 되면 한 개의 직렬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전체 전기자 전류를 병렬회로수로 나누며 계산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권선수라는 것은 전체의 도체수를 극수로 나누게 되면 전체의 도체수, 1극당 도체수가 주어지게 되고 도체 두 개가 모여야지만 한 개의 권선이 되기 때문에 도체수를 2로 나누는 것이 이 1극당 권선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감자 기자력의 범위는 2파이분의 정기적인 각으로 봤을 때 2파이분의 그다음에 각도 이 알파 두 배만큼의 각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2파이분의 2 알파로 아이고 2파이가 아니죠. 180도 파이분의 2 알파로 값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에 이제 값을 대입을 해준 다음 도체수는 Z가 될 것이고 부하전류다라고 주어져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것은 전기자 전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전기자 전류이란 말도 없고 어떠한 그런 지금 발전기의 타입이 어떤 타입인지도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분권을 봤을 때 분권을 보냐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분권이잖아요. 분권 발전이라고 봤을 때 전기자 전류 그리고 계자 전류 부하 전류로 봤을 때 전기자 전류는 부하 전류와 계자 전류의 합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 계자에 흐르는 전류는 부하의 전류에 비해서 매우 작은 값이 됩니다. 그래서 전기자 전류는 부하 전류와 거의 같은 값을 가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뭐 타여자는 당연히 같은 값을 가져버리기 타여자는 어, 계좌에 걸리는 전압 그리고 전기자를 봤을 때 전기자에서 나오는 전류는 계좌에 흐르는 전류와 같다. 이거 뭐 타여자고 뭐 직권도 마찬가지죠. 직권도 전기자 전류나 계좌에 흐르는 전류나 부하 전류나 모두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발전기의 타입이라든지 뭐 부하 전류이다, 전기자 전류이다 이런 말이 없었을 때는 그냥 부하 전류를 우리가 뭐로 보자? 부하 전류를 전기자 전류로 보아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극수는 이제 문자로 P로 쓸 수가 있을 것이고 병렬 회로수가 1이다. 이건 A가 되겠죠. A 값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기 각도는 20도만큼 틀어져 있네요. 브러쉬 이동각 이렇게 했었을 때 발생하는 감자 기자력을 계산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류기에서
양호한 정률을 얻는 조건이 아닌 것은 이제 양호한 정률을 얻는 것이 정률을 얼마큼 잘 받을 것이냐는 것입니다. 정류의 주기를 크게 하면은 뭐가 감소가 된다? 크게 하면 리액턴스 전압이 리액턴스 전압이 감소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코일의 인덕턴스 L 곱하기 DT분의 DI, 그러니까 인덕턴스를 줄여주면 리액턴스 전압이 감소한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브러쉬의 접촉 저항을 크게 함으로 인해서 저항에 의한 저항의 전압 강화로 이 리액턴스 전압을 상쇄시켜 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갖다가 저항 정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평균 리액턴스 전압은 브러쉬 접촉 및 전압 강화보다 크게 한다. 리액턴스 전압이 이 접촉 저항에 의한 전압 강화보다 크다. 그러면은 이 리액턴스 전압을 다 상쇄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정류를 방해해 버리기 때문에 이 아닌 것은 이제 답번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생각보다 좀 시간이 많이 좀 흘러가고 있는데요. 뭐 좀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64번 같은 경우에는 회전수가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기전력이 주어져 있네요. 기전력이 주어져 있고, 여자 전류가 4A만큼 여자 전류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발전기를 속도를 변화시켰네요. 속도를 n-로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기전력도 변화됐네요. 기전력도 변화가 되었을 때 얼마만큼의 여자 전류가 필요한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단서가 포화 현상을 무시한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자속이라는 것은 파이는 Li, 인덕턴스 곱하기 전류인데, 즉 뭐에 비례를 하게 된다? 이 계좌 전류에 따라서 자속이 비례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기전력을 구하는 식을 보게 되면 P 파이 60분의 N A분의 Z라는 식에서 기전력은 자속에 비례를 하게 됩니다. 기전력은 자속에 비례를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자속은 뭐에 비례를 합니까? 계좌 전류에 비례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여러분들이 이용을 한다면 64번도 충분히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65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격이 주어져 있네요. 전격 출력이 주어져 있고, 이제 전격 전압, 전격 전류, 전격 속도인 타여자 방식이네요. 타여자 방식이 있다. 무부하 시에 단자 전압을 구하시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계좌의 전압은 50V, 계좌 전류, 전기자 저항 이렇게 쭉 주어져 있다. 브러쉬의 전압 강화도 주어져 있네요.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무부하 시의 단자 전압입니다. 근데 무부하 시의 단자 전압이 무엇인지부터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겠죠. 타여자 방식에 대한 그림을 그려보게 된다면 이렇게 전기자, 권선정, 이렇게 전기자, 이렇게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부하 전류가 되는 것이고, 단자에 걸리는 단자 전압 V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들어지는 기전력, 전기자, 저항, 그리고 전기자 전류가 되겠죠. 그럼 무부하라는 것은 무부하다라는 것은 부하 전류 I가 제로인 상태가 될 거다. 그러면 여기 회로 방정식 E는 IA, RA 플러스 단자 전압 V에서, 그리고 이 타일자니까 전기자 전류는 부하 전류와 같다. 그러면 부하 전류 곱하기 전기자 저항 플러스 단자 전압 V. 지금 전기자 전류가 부하 전류가 0인 상태이죠. 그래서 이는 V인 상태. 그래서 무부하 시의 단자 전압이라는 것은 즉 뭘 구하라는 것이다. 즉 유도 기전력인 E를 구하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구할 수가 있느냐? 이제 부하 전류를 우리가 구한다면 부하 전류는 즉 뭐와 같다? 부하 전류는 즉 전기자 전류와 같다라는 것이죠. 타야자에서. 그러면 부하 전류는 여기 흐르는 전류를 어떻게 구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여기에 뭐가 주어져 있냐면 용량과 그 다음에 단자 전압과 그리고 이제 전격 전류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전격 전압이고 이제 전격
전류이죠. 전격 전류이니까 이 전류가 지금 무슨 전류가 되어버린다? 바로 부하 전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부하 전류가 주어져 있지 않다 한다면 어떻게 구할 수가 있을까요? 용량 5kW를 전압으로 나누어 준다면 50A로 부하 전류를 구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구해주게 되면 부하 전류는 전기자 전류와 같아서 50A가 되는 것이고, 지금 이 기전력을 구하는 식에 의해서 단자전압 100에 50 곱하기 전기자 저항값을 그리고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브러쉬에 의한 전압 강화, 브러쉬를 거쳐서 외부 회로와 전기자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브러쉬의 전압 강화까지 더해주게 되면 즉 이제 무부하 전압, 유도 기전력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66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비슷한 류의 그런 문제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69번도 뭐 비슷한 문제이네요. 뭐 회전수 주어져 있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뭐 계산하는데 별 어려움은 없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처음 나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슬롯수가 있고 그 다음에 슬롯 내부에 도체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의미를 하냐면, 슬롯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파여져 있는 구멍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슬롯 내부의 도체수는 이 슬롯에 몇 개의 전기자 도체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슬롯수에 6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전체 도체수는 슬롯수 곱하기 내부의 도체수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슬롯수 곱하기 내부 도체수를 하게 되면 전체 전기자 도체수가 계산이 되고, 우리가 이걸 문자로 하면 이제 Z라는 문자를 표현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값을 좀 구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71번 문제도 조금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압 변동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면, 전압이 얼마큼 변화했느냐를 나타내는 것이 전압 변동률인데, 전압 변동률입니다. 전압 변동률을 계산할 때는 이제 전압이 얼마큼 변화했느냐라는 이야기인데, 이제 뭐 어떤 전압을 기준으로 볼 것이냐를 정해야 되겠죠. 어떤 전압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큼 변화했느냐를 봤을 때, 우리가 발전기든 이제 전동기든 우리가 이제 공급되는 전압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어떤 발전기 용량 또는 전동기 용량을 정할 때 이 단자 전압을 기준으로 해서 정하기 때문에, 전압 변동률도 마찬가지로 단자 전압에 대해서 내부에 생성한 전압에 이 만들어지는 전압과 출력되는 전압 사이에 이 전압의 변화가 이 단자 전압에 비해서 얼마만큼의 비율을 가지느냐를 가지고 전압 변동률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관계를 이용한다면 충분히 좀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4번도 뭐 같은 방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86번은 병렬 운전 조건 중에 잘못된 것은 뭐가 잘못됐느냐? 단자의 전압이 같아야 된다. 그리고 외부 특성 곡선이 같아야 되죠. 그 다음에 극성도 같아야 된다. 그 다음에 유도 기전력이 같아야 된다라고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전압에 대한 조건은 무엇이었냐면, 정적 전압이 극성이 같을 것은 결과적으로 뭘 의미하냐면 단자 전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자 전압이 같아야 되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유도 기전력이 같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95번 같은 경우에 문제는 이제 두 개의 분권 발전기를 이용을 해서 병렬 운전을 하는 것이죠. 병렬 운전을 하고 있다. 병렬 운전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1500A의 부하를 걸 때 이 단자 전압은 과연 얼마큼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병렬 운전을 했었을 때의 분권 운전의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 이제 전기자 권선과 전기자 그리고 계자 권선 그리고 외부 회로 이렇게 두 개의 분권 발전기가 있고, 지금 부하가 있다. 하나의 부하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었을 때, 이렇게 하나의 부하의 전력을 공급하는 곳에 이렇게 병렬로 연결되는 것이죠.
이렇게 병렬을 연결해서 부하에 공급하는 것이 병렬 운전이고 A 발전기의 부하 전류, 그 다음에 B 발전기의 부하 전류, 그 다음에 두 개가 합쳐져서 전체 부하 전류가 되겠죠. 전체 부하 전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생성되는 이제 기전력, B 발전기에 생성되는 기전력, 그리고 전기자, A 발전기 전기자 저항, B 발전기 전기자 저항이라고 했었을 때 단자의 부하에 걸리는 전압을 V라고 한다면 V는 병렬이니까 병렬이니까 같은 전압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 A 플러스 IA, RA 그리고 B 발전기 전압도 병렬이니까 같은 전압을 가져야 돼서 EB 플러스 IB, RB의 그런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이용을 해서 부하 전류의 분담비를 계산을 해보게 되면 제가 여기서는 뭐 시간 관계상 좀 생략을 하겠는데요. 부하 전류 분담비를 계산하게 되면 이제 B의 부하 전류와 A 발전기 부하 전류 분담비가 용량에 따라서 B 발전기 용량 그리고 A 발전기 용량에 따라서 분배가 됩니다. 용량에 따라서 분배가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좀 부하 전류의 전체 부하 전류는 A 발전기의 부하 전류 플러스 B 발전기의 부하 전류가 되어서 이 두 개의 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부하 전류의 분담비를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부하 전류가 1500A이기 때문에 IA를 잡는다면 IB는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IB는 1500 마이너스 IA 전류가 되겠죠. 그래서 전류가 부하 전류 IA가 있고 그 다음에 IB는 1500A에서 A 전류를 빼주는 것과 같다라는 두 개의 식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용량이 A 발전기의 용량은 200 킬로와트 그리고 B 발전기 용량은 300 킬로와트다라는 조건 이 두 가지의 조건을 이용을 해주게 되면 부하 전류가 IA는 600A가 되고 IB는 900A이다. 그래서 두 발전기가 다음과 같이 이제 부하 전류를 분담해서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물어보는 것은 이렇게 부하를 공급하고 있을 때 전압이 과연 얼마큼 되느냐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또 여기에 전압 변동률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고 그리고 또 뭐가 주어져 있냐면 외부 특성 곡선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외부 특성 곡선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외부 특성 곡선이라는 것은 부하 전류와 단자 전압 사이의 관계인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주어져 있는 발전기가 분권 발전기이기 때문에 어떤 수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화 특성을 가질 수가 있고 그리고 이때의 전압은 정격 전류일 때 이 전압이 바로 정격 전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상에서 본다면 A 발전기의 정격 전압은 얼마이냐면 A 발전기는 200V이네요. A 발전기의 정격 전압은 200V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근데 정격 전류는 A 발전기는 200kW의 전압은 200V를 가졌기 때문에 이때의 전격 전류는 1000A가 되겠네요. 전격 전류는 1000A이다. 그리고 전압 변동률이 5%라고 주어져 있어요. 전압 변동률 구하는 식에 의해서 보게 되면 전압 변동률 구하는 식은 V분의 E-V 곱하기 100이 되어서 이때 무부하 전압은 210V이다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가 210V가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A 발전기 부하 전류가 600일 때 과연 얼만큼의 전압이 되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정도가 이제 600A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600A일 때 외부 특성 곡선과 만나는 이때의 전압을 구하라 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의 전압을 구하려면 210이라는 전압에서 이 기울기만큼 떨어진 값을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기울기는 전체 1000분의 가로 1000분의 떨어지는 전압이 10V이잖아. 1000분의 10 곱하기 600을 해주게 되면 210 마이너스 6이 되어서 204V가 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문제가 이제 90번이 되겠네요. 90번에서 직류발전기 병렬 운전에서 이 계좌 전류를 변화시키면 부하는 어떻게 되느냐? 계좌 전류는 뭐와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자속과 관계를 맺고 있어요. 자속은 또 뭐와 관계를 맺고 있냐면 유도 기전력과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서 병렬 운전에서 식을 보게 되면 EA 병렬에서 EA 마이너스 IA RA는 EB 마이너스 IB RB에 라는 식을 얻을 수가 있고, 그래서 부하 전류를 보게 되면 IA는 RA분의 E 마이너스 V, 그리고 B의 부하 전류는 RB분의 E, 여기 A죠. EB 마이너스 V가 됩니다. 그래서 A 발전기에 이 기전력이 증가하게 되면 A 발전기 부하 전류가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계좌 전류를 감소시키며 분담이 적어진다. 이거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증가시키면 증가해야 되죠. 분담이 증가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전류를 감소시키면 부하 분담이 커진다. 감소시키면 적어진다라고 해야죠. 적어진다. 무관하지 않다. 그래서 가번이 맞는 이야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95번 아까 했던 이야기인데 또 한번 반복되었네요. 그 다음에 이제 94번도 뭐 병렬 운전에 대한 이야기인데 앞서서 했었던 이 식을 이용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뭐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좀 어려울 만한 게 이제 뭐 103번은 이제 부하 전류에 따라서 가장 급하게 변화하는 것은 직권이고요. 직권이고 그리고 가장 느리게 변화하는 것은 분권과 타여자 방식입니다. 타여자 방식이고, 그리고 이 둘 사이의 값의 관계는 여러분들 복권이라는 게 있어요. 복권은 직권의 특성과 분권의 특성을 모두 갖고 있는 것이 복권인데, 그 중에 가동복권은 이제 분권과 직권 중간에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차동복권은 아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다른 것은 이 부하 전류가 증가함에 따라 속도가 이제 줄어들게 되지만, 차동 같은 경우에는 부하 전류가 증가하게 되면 오히려 속도가 증가해버리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나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 회로 방정식에 의해서 구한 이 기전력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전력은 그 P 파이 60분의 N A분의 Z이다라는 식을 같다라고 했었을 때 그걸로 해서 구하는 그런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발전기를 이제 전동기로 사용했다라고 한 이것은 어떤 거냐면, 발전기일 때는 유도기 전력이 IARA 플러스 V 단자 전압에 전압 강화를 더해준 형태가 되지만, 전동기일 경우에는 이제 전압을 기준으로 방정식을 세워서 IARA 플러스 유도기 전력, 즉 유도기 전력은 단자 전압에서 이 전압 강화를 뺀 크기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유도기 전력의 크기가 달라져서 이러한 다름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그런 문제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126번이나 127번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크에 대한 문제가 주어져 있는데요. 토크식만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135번, 136번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토크를 둘 다 물어봤는데 하나는 뉴턴 미터라고 물어봤고 하나는 킬로그램 미터로 물어봤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 그래서 뉴턴을 킬로그램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곱하기 9.8분의 1, 즉 뉴턴을 9.8, 중력과 속도인 9.8로 나누어 주면 킬로그램으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관계를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38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간략화된, 토크에 대한 간략화된 식을 이용하는 그런 문제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때 이 전력을 과연 알고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때 의 전력인 P는 어떤 거냐면 전기자 출력이고요. 전기자 출력에 대한 이야기고, 이 P는 전기자 값 곱하기 전기자에서 만들어진 유도기 전력 곱하기 전기자 전류의 값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전기자에서 유도기 전력과 전기자 전류를 계산해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그런 문제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48번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이제 기계 정수가 주어져 있는데 과연 이 기계 정수가 과연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우리가 이제 그 유도 기전력 구하는 식이 있었어요. 유도 기전력 구하는 식의 P는 E는 P 파이 N A분의 Z입니다. 그리고 P 파이 60분의 N A분의 Z였는데 우리가 근본적인 식은 속도가 뭐로 주어져 있냐면 이 초당 회전수로 주어져 있어요. 초당 회전수로 주어져 있고 여기에서 기계정수라는 것은 최초의 설계 시에 정해지는 기계적인 값입니다. 극수, 최초 설계할 때 정해지겠죠. 극수 정해지게 될 것이고 전기자의 도체수 설계 시에 정해지게 되고 중권이냐 파권이냐에 따라서 병렬 회로수도 정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값들 그리고 이 자속이라는 것도 결과적으로 뭐에 비례를 하게 되냐면 자속도 이 어떤 비례상수 곱하기 그리고 거기에 흐르는 계좌 전류에 의해서 계산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기 있는 K값까지도 기계상수에 포함된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렇게 해서 속도에 대한 식 RPS 있죠. 여기서 이제 이 RPS를 구하는 쪽에 이 K가 바로 기계 정수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K는 기계 정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150번 같은 경우에 속도 변동률인데요. 속도 변동률, 속도 전압 변동률 또는 속도 변동률을 보았을 때 과연 어느 전압 또는 어느 속도에 대한 기준으로 볼 것이냐로 봤을 때 정격 전압 또는 정격 속도를 기준으로 본다. 그래서 정격 속도분의 무과 속도 마이너스 정격 속도에 대한 변화율을 나타내는 것이 속도 변동률이다. 이를 이용을 하면 무과 속도를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속도 제어법은 세 가지가 있었죠. 계좌 제어법, 그 다음에 직렬정 제어법, 그 다음에 전압 제어법 세 가지의 속도 제어법이 있다. 이 중에 계좌 제어법은 계좌 저항 RF로서 조절하는 방법이고 RF를 조절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속도의 범위가 좁다. 속도 범위가 낮아요. 낮고 대신에 손실도 낮은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고 직렬 저항 제어법은 저항으로서 속도 제어 범위는 넓어요. 넓지만 이 저항을 추가로 넣기 때문에 손실도 높게 만들어지게 된다. 그리고 전압 제어법은 속도도 넓고 속도의 범위도 넓고 그 다음에 손실도 낮다. 그래서 광범위한 속도 제어도 가능하고 손실이 작기 때문에 효율도 가장 좋아서 전압 제어가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출력 제어에 속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주어져 있는데요. 속도 제어법 첫 번째 계좌를 제어법을 보게 되면 계좌 제어법은 결과적으로 자속을 조절해 주는 거잖아요. 계좌 제어법은 파일을 조절해 주는 것이다. 자속을 조절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속을 상승시켰을 때와 자속을 감소시켰을 때를 두 가지를 놓고 보면 상승시켰을 때, 증가시켰을 때와 감소시켰을 때 자속을 상승시키게 되면 뭐가 증가를 하게 되냐면 자속을 상승시키게 되면 토크는 증가를 하게 됩니다. 토크는 증가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토크가 자속에 비례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토크는 증가하고 그리고 속도는 감소를 하게 돼요. 속도는 자속에 반비례하고 있죠. 그리고 자속을 줄이게 되면 반대로 토크는 감소하게 되고 속도는 증가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특성을 가지고 본다면 이제 토크라는 식이
G5 곱하기 속도분의 출력인데 여기서 출력식으로 바꾸게 되면 출력은 1.027 곱하기 토크 곱하기 속도의 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출력을 과연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바로 이제 정출력 제어가 되는데 지금 자속을 상승시켰더니 토크는 증가하게 되고 속도는 감소하잖아요. 그래서 증가와 감소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출력이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어서 정출력 제어는 계좌 제어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전기자 저항 제어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자의 저항을 이용을 해서 전기자의 전류가 변화를 해버리게 돼요. 전기자 전류가 변화를 해버리고 그리고 토크도 전기자 전류에 비례하는 특성을 갖고 있어서 이제 전기자 출력 즉 뭐 당연히 전류가 변하니까 출력이 전기자 전류 곱하기 기전력이니까 출력도 변화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토크도 변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기자 저항 제어법은 출력도 변하고 토크도 변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압 제어법은 전압만 변화시키고 이제 전압을 변화시키고 시키기 때문에 토크에 대한 영향을 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압 제어법은 토크 일정 토크 제어이다 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163번은 최대 효율에 대한 문제인데 최대 효율 자체가 어떤 겁니까? 이제 고정손과 이 이제 부하손, 가변손 고정손하고 그다음에 가변손이 서로 같았을 때가 최대 효율이잖아요. 최대 효율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80%의 부하이다 라고 했었으면 전부하를 IN 전부하가 IN이고 그 다음에 80%의 이 부하는 0.8 IN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을 IN 다시다 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최대 효율일 때의 조건을 보게 되면 최대 효율일 때 고정선을 PK라고 한다면 PK와 이때의 가변손이잖아요. 그러면 최대 효율은 80%일 때 만들어지니까 0.8 IN의 제곱 곱하기 뭐 저항이다라고 쓸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이제 이 최대 효율일 때 특징이 될 것이고 이를 이용을 한다면 고정손의 값이 0.64 IN의 제곱 R이다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하일 때의 전부하일 때 동선은 IN의 제곱 곱하기 R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 전부하일 때 동선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가변손이라 써야 되겠죠. 가변손. 그래서 이 가변손분의 전부하일 때 가변손분의 고정손의 비율은 전부할 때 가변소는 IN의 제곱 R이잖아요. 거기 때 고정소는 최대 효율 조건에 의해서 계산해 보게 되면 0.64 IN의 제곱 R이 되어서 즉 0.64배가 된다라는 것이 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68번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이 가장 헷갈려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가 있는데 이제 발전기 효율 이제 제가 드리는 마지막 그런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발전기의 효율을 이제 발전기의 효율이죠. 분권 발전기의 효율, 전부가 효율은 무엇이냐? 발전기의 효율입니다. 발전기의 효율. 그러면 효율이라는 건 기본적인 식이 입력분의 출력입니다. 입력분의 출력 곱하기 100이 되는데 발전기는 전기를 출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자에서 출력되는 것은 출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입력은 이 출력에다가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손실을 더해주는 값이 된다. 그리고 이 손실은 단자에서 만드는 출력 플러스 고정손 플러스 가변손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변손분의 VI 곱하기 100이다 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정선의 종류에는 뭐가 있냐면 고정선의 종류에는 이 여러분들 문제상에 주어져 있는 철선하고 플러스 기계선 이 있고 여기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고정선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계좌에서 만들어지는 동선이 바로 고정선이 됩니다. 왜냐하면 계좌에 흐르는 전류는 부하에 상관없이 이제
단자 전압과 병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항값만 일정하면 흐르는 전류가 항상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하에 상관없이 일정하게 만들어지는 동선이어서 이제 고정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가변선의 가장 대표적인 건 뭘까요? 가변선은 전기자 동선이 되겠죠. 전기자 동선값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분권이기 때문에 분권의 모양을 한번 그려봐서 그리고 본다면, 분권의 그림을 놓고 보았을 때 여기에서 이제 주어진 조건을 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기자 저항은 0.22, 0.25입니다. 그리고 계좌 전류는 1A이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쪽에 전격 전압이 주어져 있네요. 전격 상태에서 전부하일 때에 걸리는 단자 전압은 110V이다. 110V이고 이때 출력이 5kW라고 되어 있네. 5kW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럼 이때 나오는 5kW를 내기 위해서 필요한 부하 전류는 얼마일 것이냐? 그래서 이 5kW를 110으로 나누는 것이 즉 부하 전류가 되겠죠. 그래서 45.4A가 부하 전류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 나오는 전기자 전류가 얼마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전기자 전류는 부하 전류와 계좌 전류 합이 되니까 45.4 플러스 1A에서 46.4 암페어이다. 그러면 이를 이용해서 이 전기자 동소는 얼마가 됩니까? IA의 제곱 곱하기 RA로서 계산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46.4 곱하기 46.4의 제곱 곱하기 0.22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좌의 동소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계좌에서 만들어지는 동소는 P는 VI잖아요. P는 VI에서 계좌에 걸리는 전압은 병렬로서 단자 전압과 같아서 110 곱하기 흐르는 전류 I에서 110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 V라는 것은 이제 출력이니까 5,000이죠. 출력이 5,000이라고 주어져 있죠. 5kW 플러스 고정선 350 플러스 계좌 동선 110 플러스 전기자 동선 46.4의 제곱 곱하기 0.22분의 5,000 곱하기 100을 구하게 되면 손실을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직류전등의 속도 제어법은 세 가지: 계좌 제어법, 그리고 전압 제어법, 저항 제어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직류기에 대한 문제가 되겠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